슈아님, 네, 슈아님께서 이제 오랫동안 관찰을 해오셨고, 또 네, 저희가 고래들, 그러니까 이전부터 투자해왔던 사람들의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과거의 패턴과 지금의 상황을 봤을 때, 지금도 상당 부분 과거의 패턴이 반복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과거의 패턴이라면 4년 주기 사이클 그걸 네, 말씀하신 거죠?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4년 주기란 게 이 반감기에 경제 원칙에 의한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반복이 됩니다. 음, 매번 그런 모습을 확인했는데 그 안에서 들여다보면 또 똑같지가 않아요. 지난 사이클만 봐도 2021년에 이번에 2017년이랑 똑같겠네? 그러면 이번에는 기다렸다 쭉쭉쭉쭉 계속해서 막 미친 듯한 상승 퓨 갔다가 꺼지는 그걸 기다렸는데 올라갈래다 말고 올라갈래다 말다가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매번 다르다. 아, 영향을 끼치는 요인도 다르고 지난 사이클 같은 경우는 또 FTX 작업이 있었더라고요. 지령을 받아서 일부러 가격을 끌어내리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습니다. 매번 다릅니다. 2021년 같은 경우는 사실 뭐 4월이 고점이라고 보는 경우가 더 많은데 시장의 이 분위기라든가 온체인 지표 이런 걸 보면 또 4월이 고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다를 것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실제적으로 다르게 보여지는 게 반감기 전에 전고를 뚫었습니다. 지금 물론 다시 내려와 있긴 하지만 전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다음 상승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전 사이클 같으면 지금 아직 멀었어요. 예전 사이클로 비교하자면 지금 한 4만 달러 어디 있어야 되는데 지금 벌써 6만 달러 넘게 있잖아요, 지금. 그런 거 보면 이번 사이클이 다르다라는 걸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어느 정도 틀 안에서 같은 반복되는 사이클 안에서 이번에는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슈아님께서는 이번 네 번째 반감기 사이클에서 비트코인 가격의 정점이 좀 언제쯤, 그리고 얼마 정도에 이르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 언제쯤. 매번 다르니까 이걸 알 네. 수가 없는데, 뭐, 다른 전문가들의 분석에 보면, 저도 이제 여러 경우의 수를 따져봤을 때, 그걸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몇 월 며칠에 고점 찍을 테니까 그때 맞춰서 기다렸다, 그때 전량 매도해야지. 이건 그냥 꿈이고 환상일 뿐이에요. 음, 그걸 노리지 말고, 대략 기준점만 잡고 가자. 음. 대략 지금의 흐름으로 봤을 때, 움직임으로 봤을 때, 여기 어디쯤이지 않을까. 그리고 시장 상황이 되어져 가는 걸 보면서 좀 조정을 해 나가자.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 4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오, 내년 4월 정도를 일단 기준으로 놓고 이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흐름 이런 것들 또 온체인 지표, 가격의 움직임, 인간 지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직 좀 멀었나? 좀 올라가려다가 다시 꺼지고 그 다음 힘이 응집되고 있네? 그러다 보면 좀 더 길게 볼 수도 있겠지만 대략 기준점은 그 정도. 그리고 가격적으로 보자면 여러 기관들의 분석 보면 대략 뭐 12만 달러에서 15만, 18만 거기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평균 내보면 뭐 한 비트코인 고점 15만 이 정도 보면 어느 정도는 보수적인 기대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혹시 4월로 좀 예상하시는 이유는 좀 있으신가요? 4월로 예상하는 이유가 지금 그 흐름이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감기 전에 고점을 뚫어버렸습니다. 아, 그래서 어느 정도 그 불이 붙었다. 음, 시장이 꿈틀꿈틀 예전 같으면 잠자고 있던 사람들이 눈 비비고 일어나서 막 전고 돌파하면 뭐야 하고 나왔는데 지금은 벌써 나와서 어느 정도 구경도 하고 그리고 본격적인 개미들의 진입은 없지만 기관들이 간을 보고 있는 상황이고 기존에 있던 진입자들도 이제는 민감하게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흐름, 가격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패턴, 제 개인적인 관점을 말씀드리면 저는 2017년과 굉장히 비슷하다 이렇게 어, 보고 있거든요. 그때 패턴이 지금 흐름과 비슷하게 맞물려 간다면 내년 4월 정도랑 비슷해집니다. 그리고 유동성 패턴을 보면 비트코인은 유동성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2023년 말부터 이 전체 글로벌 머니 서플라이, M2 머니 서플라이가 다시 급격하게 상승하기 시작했거든요. 음, 그런 유동성 사이클을 봐도 그러면 내년 초중반 그 어, 정도면 우리가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맞물리는 그림이 나올 수 있겠다. 어, 그런 그 논입니다. 네. 한편으로는 15만 달러가 큰 금액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분들에게는 좀 약한데 지금보다 한 음. 두 배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실망스럽죠. 그런 네, 분들께는. 실망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이거 그러니까 금치 좀 아, 넘어야 되는데 막 이럴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게 이 네. 코인 투자를 처음 해보시는 분들의 이 기대치가 그래요. 어, 야, 내가 그거 먹으려고 코인 투자를 해? 음. 아, 10배는 먹어야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코인 말고 일반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어떤 투자 상품에 투자를 했는데 뭐 2배 먹었다. 1년 만에. 이런 투자가 어디 있냐 이거죠. 내가 집을 샀는데 내 집값이 2배가 됐어요. 그것도 한 번 5년 후에. 그러면 대박 났다고 그래요. 다들 자랑하고 다닙니다. 네. 그런데 코인은 무조건 많이 먹어야 된다? 리스크 대비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물론 비트코인보다 더 높이 오를 수 있는 제가 뭐 2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알트코인에 투자하면 됩니다. 알트코인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알트코인도 있으니까. 네. 그러면 알트코인이 더 좋은 선택일까? 또 비교해 보면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리스크 대비 더 큰 상승 여력을 갖고 있다 이거지. 뭐 알트코인 그러면 10개 오를 만한 코인 다 사가지고 가지고 있어서 또 어떤 건 오르고 어떤 건 10배 오르고 어떤 건 또 뭐 별로 많이 못 오르고 이런 거 평균 내보면 별반 다르지 않다. 이렇게 음.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면 2배를 노리고 안전하게 접근하면 충분히 이건 뭐 좋은 투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조금 더 공격적인 선택을 하면 되는 거예요. 비트코인에 일단 기본적으로 내년 15만까지 간다 생각하면 흐름을 보고 그러면 이제 좀 후반부에 가서 조금 나는 더 오를 수 있는 코인에 좀 투자를 해볼까? 공부해 가면서 그런 선택을 한다면 좀 이제 그것보다는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는 있죠. 본인의 성향에 맞게 투자를 하면 다른 결과를 가지게 되는데 일단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2배도 충분히 좋다 이렇게 음. 말씀드려요. 네. 그 내년 4월까지 한 2억 정도를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한다면요. 그걸 전제로 네. 한다면 그 네. 오르는 과정에서도 지금처럼 뭐 20%, 30% 이렇게 빠지는 경우는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아, 그게 없다면 투자가 아닙니다. 아, 매일 1% 오르기를 모두가 바래요. 어, 그러면 돈 못 벌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음, 그러면 가격도 오르지도 않고 그럼 미리 다 올라버렸죠. 그런 상품이야. 그러면 미리 다 사죠. 그렇게 안정적이 되었다면 벌써 비트코인은 지금의 가격이 아닐 테고 그만큼 급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변동이 심한 거거든요. 아. 그래서 기회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비현실적인 기대를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슈아님께서는 그 사이클을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보면서 그 중간중간 큰 변동성 가운데 우상향을 한다고 했을 때 네. 이 순간순간에도 조금 사고팔고를 하시나요? 아니면은 쭉 좀 들고 가시는 편이신가요? 저 같으면 일단은 예전에는 뭐 사고 팔고도 많이 했는데 음. 유튜브 시작하면서 시간이 없어서 아, 집중이 안 되고 그래서 야, 안 되겠다. 그래서 음. 강제로 일단은 장기 투자로 완전히 이제 어, 전향을 했습니다. 아, 근데 하다 보니까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한지. 오, 투자 상품에 따라 다른데 제가 해보니까 내가 5년을 들고 있어도 2배 넘기 힘든 그런 투자 자산이 있다면 이건 단기적으로 기회를 봐서 이게 사고 팔고 해서 수익을 올려야 돼요. 그런데 가만히 가지고 있어도 뭐 한 1, 2년 후 또는 뭐 4년 후에 두세 배 갈 수 있는 그런 상품이 있다면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충분히 좋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스트레스는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도 이제 저는 매일 코인 가격을 보다 보니까 어떤 대응은 해야 될 것 같아서 싸지면 추가 매수, 돈이 없으면 또 그 안에서 리밸런싱 같은 걸 하면서 또 너무 많이 오른 알트가 있다면 그걸 좀 정리해서 조금 저평가된 종목으로 바꾸기도 하고 이런 이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틀을 보면 이제 하락장에서는 비투 비중으로 크게 가고 상승장으로 진입하면서는 이제 알트 쪽으로 조금 더 무게를 실어가는 그런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어떤 낙관적인 분들께서는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이제 탑승 기회고 마지막 조정이 음, 왔다라고 보시는 분들은 이제 음, 앞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중간중간 떨어진다 해도 하락폭이 크지 않을 것이다 내다보셔가지고 네네. 일단 이제 선물이나 마진을 좀 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아하. 상승을 보니까요. 아니, 그런데 이게 그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코인 시장이 음, 변동이 워낙 심해요. 어, 상승의 폭이 평균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20에서 30%라는 거지 이 예상 범위를 벗어나는 하락도 충분히 올 수 있습니다. 어, 그걸 정확하게 딱 그만큼만 빠진다라고 미리 나와야 되면 또 다 돈 벌죠. 그게 음, 안 되는 거예요. 네. 예외 상황이 벌어졌을 때 10번 수익 올리다가 한 번 미끄러지면 한 번 그런 예외 상황이 오면 매번 막 돈을 많이 재미를 보신 분들은 매번 몰빵을 하실 테니까 그 한 번 미끄러질 때 다 날아가는 거예요. 아,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많이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건 안 된다. 음. 확실하지 않다. 그거 확실하면 누구나 다 그렇게 하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비트코인은 그나마 또 안정적인데 알트의 레버리지로 또 가시는 분들까지 계세요. 그건 너무 위험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비트 음. 레버리지 하실 분들은 한 서너 배. 이 정도만 가면 오케이인데 10배 이상 하는 거는 이건 너무 위험하고 음. 맥시멈 10배. 이 정도까지만 하면 그 안에서 전략적인 선택을 할 수 있고. 근데 이제 비중을 이 선물하시는 분들도 프로페셔널들도 장기로 가는 물량을 따로 놓고 하시더라고요. 아. 다. 따로 놓고 이건 그냥 쳐다보지도 말고 단기로 업으로 그냥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걸로 계속 전략적인 선택. 그래서 이제 이 목적이 뭐가 돼야 되냐면 선물 투자해서 어느 정도 수익이 생기면 이걸 비트코인으로 옮겨서 장기로 가는 거예요. 저금을 하는 거예요. 저금통에다 계속. 이걸 빼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빼먹으면 안 되고 이걸로 벌어서 계속 여기다 저금하는 식으로. 이렇게 가면 별 무리가 없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그 장기 대세 상승장이라 하더라도 음. 조심해야 되는 것이군요. 왜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장기로 뭐 앞으로 얼마 안 빠진다. 이게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모른다니까요. 모른다는 거지. 그리고 한 번 미끄러지면 돌이킬 수 없는 그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아. 근데 이제 선물 투자하시는 분들 또 단기 하시는 분들은 셀프 컨트롤이 잘 되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음. 성향에 따라 다른데 이 영상을 보시는 중에 몇 분이나 그렇게 그게 포함되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어려워요. 내가 나는 멘탈이 좋아. 하지만 넣는데 청산 이러면 본전 만회하고 싶은 생각에 아까보다 2배로 더 이제 자금이 없으면 안 되겠다. 에이 100배 레버리지까지 뭐 이런 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음. 그것도 없어지면 이제 또 대출 받아서 이러다 보면 이게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음. 또 현물로 그냥 보유. 현물로만 하시고 음. 선물은 본인이 여러 번 해보시고 나는 성향상 그게 잘 되네. 나한테 잘 맞는다 코인 투자가 선물이 좋다 하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이걸 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선물이 안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본인이 그런 사람인지 음. 본인이 지난 한 10번, 100번 해봐서 충분히 좋은 성적을 거뒀고 본인은 이런데 멘탈적으로 잘 대응을 해왔는지를 보시고 적어도 한 6개월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하시면 어. 소량으로 하시면서 조금씩 조금씩 예, 본인의 그 직업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정도 할 만한 사람이면 그렇게 하시라는 거죠. 아, 네. 그 슈아님께서 지난 방송에서 네. 그 기관들의 자금 유입이 점점 증가할 것이다. 네네. 그리고 이제 ETF가 통과된 이후에 약간 이제 기관들에서 뭐 예를 들면은 그 영업사원들 교육시키고 뭐 네. 그런 시간들이 소요되기 때문에 최소한 3개월에서 몇 개월 정도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또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기간이 그래도 한 몇 개월 지난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3분기나 뭐 4분기 때는 점점 더 기관들의 유입이 증가한다. 이렇게 계속 봐도 괜찮을까요? 그렇죠. 네. 그걸 어떤 걸 보면 알 수 있냐면 네. 5월 달에 굉장히 중요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어. 기관들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포지션을 SEC에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음. 그러면 이제 궁금했죠, 우리들은. ETF를 도대체 누가 사는 걸까? 음. 개미들이 그냥 사면서 우리들끼리 그냥 기뻐가지고 좋아하는 걸까? 아니면 이런 기관들이 진짜로 관심을 갖고 있는 걸까? 딱 그때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보니까 한 800개가 넘는 기관들이 어. 이 ETF를 사서 그걸로 어느 정도 가능성을 테스트하고 있더라고요. 뭐 어마어마하게 샀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만큼 관심을 갖고 한번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데 이 기관들이 뭐 1,000만 달러, 몇백만 달러 기관들한테는 이거 껌값입니다. 음. 그런데 중요한 게 껌값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샀다 팔았다를 해보더라고요. 어. 포지션을 줄여가면서. 그리고 기관들이 포지션을 잡아놓고 이거를 이 캐리 트레이드라고 쇼 포지션을 잡아놓습니다. 음. 이 ETF를 사놓고. 그러면 ETF 본인들이 사놓은 게 꺼져도 숏을 잡아놨으니까 해지가 되는 거예요. 음. 이걸 테스트하는 거니까 어떻게 되는지. 이 기관들이 연금 펀드 갖다가 혹시 넣어가지고 이거 날려서 할아버지들이 울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해칭을 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해보는 그런 정황이 포착됐는데, 음. 이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해칭을 하면서 해보네. 그러면서 이 가지고 있던 ETF를 팔면서 숏 포지션을 줄여가는 모습이 포착됐어요. 이 사람들이 확인을 하는구나. 그리고
지난번에 제출했던 기관들 중에 어. 연금 펀드, 그리고 그게 이제 위스콘신 아, 주에서 연금 펀드를 가지고 넣었더라고요. 맞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돈 가지고 연금 써야 되는 돈을 거기다 넣어도 되나. 굉장히 모험적인 선택인데 아마도 해칭을 했을 확률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타진해 보는데 블랙록이 발표할 때는 그런 기간들이 대략 수분기가 걸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일반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영업사원 그렇게 표현하신 그분들은 개인적으로 와서 트레이닝 받고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이제 파워포인트 자료 준비해서 가서 이제 손님들한테 다 이렇게 이제 설명회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분들은 대략 뭐 3개월에서 6개월 트레이닝 기간 이렇게 잡더라고요. 그런데 기관들 그리고 이제 큰 기업들에서 본인들이 한 사람이 이제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회의를 거치고 또 윗선에서 또 결제가 나고 이런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런 주체들은 대략 수분기라면 이제 뭐 3개월에서 3개월이 아니죠. 분기니까 적어도 3개월이니까 수분기니까 6개월에서 한 18개월 요 정도 보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지금 6개월 지났잖아요. 딱. 네.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이제 시작. 아, 어쩌면. 그 영업사원들의 움직임은 이제 벌써 조금씩 일어났고 그 기관들, 펀드들 이런 것들은 이제 드디어 바야흐로 그때가 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음. 갑자기 가슴이 설레는데. 올 말부터 3, 4분기부터는 그런 움직임이 차근차근 좀 커져가면서 어. 그 움직임이 미 대선과 맞물리면서 금리 인하까지 오면서 사람들이 으아 개미들까지 달려들어서 그 눈덩어리처럼 커지면서 생각만 해도 갑자기 안쓰럽습니다. 슈아님, 저 돈나무 언니가요. 네네. 그 며칠 전에 나온 기사를 이제 한국에서 봤을 때 자신이 뭐 계산을 잘못했다 막 얘기하시면서 네네. 뭐 40억을 얘기하시더라고요. 1 비트코인. 네. 20억이 아니고 40억이라고. 네네. 그런 것들이 이제 기관 자금에서 포트폴리오를 한 5% 담을 거를 전제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런 맥락하고 이게 연결되는 걸까요? 그렇죠. 다 이제 그런 것들이 맞물리는 건데 아, 이 기관들마다 또 예측이 달라요. 음, 캐시 우드의 아크 인베스트는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음, 더 좀 높게 평가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캐시 우드가 얘기하는 건 지금 현재 이 상황, 이 기관들의 최적 포트폴리오 비중은 얼마일까? 그걸 음, 발표를 했는데 19.9% 이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코인에 그 정도를 담는 게 지금은 최적 포트폴리오다. 물론 그렇게 이제 다들 안 하겠지만 그렇게 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 리스크 대비 봤을 때는 좋다. 지금 상황이 왜 좋냐면 캐시우드가 이제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의 상황을 설명을 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2021년이라면 음, 최적 포트폴리오는 그때는 뭐 10%도 안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돈 많은 사람들이 여기다 큰 비중을 실 수가 없어요. 그때는 뭐 5%만 담아도 충분히 전략적인 선택입니다. 그때는. 근데 그때 5% 담는 것보다는 지금 19%를 담는 게 훨씬 더 좋은 기회잖아요. 음, 왜? 지금은 더 훨씬 안정적이고 검증이 되고 ETF라는 그런 확실한 그 펀더멘틀로 뒷받침을 해주기 때문에 환경이 잘 조성됐으니까 지금은 더 기관들이 공격적으로 많이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때 뭐 10년 전에 담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솔직히 그때 누가 나한테 와서 그런 얘기 하면 에이 그 사기야 하고 안 음, 사요 아무도. 맞아요. 기관들은 더 그럴 테고.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 당시에 살 사람 거의 없습니다. 음, 이해도 못하고 그때는.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고 안정적인 인프라가 갖추어지고 투자 환경도 또 여러 가지 그런 자료들이라든가 기관들의 움직임, 제도화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다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캐시우드가 말하는 그런 큰 비중으로 담을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그런 것들이 연결되다 보면 또 기업들이 더 많이 담을 수 있고 또 내년이면 공정회계 아, 그 금융법이 적용이 됩니다.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샀을 때 대차 대조표에 담았을 때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거죠. 그런 환경이 조성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어쩌면 그 캐시우드의 말처럼 그렇게 많이 담을 수도 있다 보면 기대하는 그런 높은 가격 갈 수 있다. 이게 허무맹랑한 얘기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네.